저 오늘 권력 좀 있어 보이나요? 좀 쿨하죠? 두바이 쫀득 쿠키입니다. 명성대로 구웠는데 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바이에서 먹는 음식도 아니고 쿠키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두바이 쫀득 쿠키죠. 최근에 이렇게 핫했던 디저트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배달앱 순위에는 몇 주째 상위권에 있고 카페나 베이커리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잘 팔리니까 국밥집, 닭발집, 초밥집에서도 두쫑쿠를 판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죠. 허니버터칩 데이 광기가 생각이 날 정도인데요. 두바이 초콜릿은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이 두쫑쿠는 왠지 스테디하게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좀 비싸 보인다는 것. 한 유튜버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집값보다 문제다. 두쫑쿠 가격보다 잡아야 한다. 근데 이게 원재료 값이 보통이 아니라서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판매를 그만둔 사장님도 있을 정도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두쫑쿠 어떤 맛일까 상상했을 때 딱 예상되는 그 맛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그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먹으면서 생각했던 건데 이 두쫑쿠의 근본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정체불명의 음식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나름의 출처는 다 있습니다. 미국과 대만을 거쳐서 중동에 살짝 발을 담궜다가 한국에서 완성된 굉장히 복잡한 디저트죠. 오늘은 이 두쫑쿠가 워낙에 난리라서 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요. 이것만 이야기하면 좀 짧을 수 있으니까 두쫑쿠만큼이나 태생이 복잡한 디저트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평소의 돈슐랭보다는 좀 더 가볍게 한번 접근을 해보죠.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두쫑쿠와 잡설입니다.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초콜릿을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1인당 소비량이 연간 700g 정도거든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치고 옆 나라인 일본과 비교해도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두바이 초콜릿이 여전히 인기인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유행이 짧게 흐지부지 끝났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두바이 초콜릿과 맛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식감은 완전히 다른 이 두바이 쫀득 쿠키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쫀득한 식감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꽤 단듯하지만 고소한 맛도 은은하게 나면서 적절하게 중화를 해주는데 쫀득한 마시멜로에 피스타치오와 쿠나파 필링의 화사함이 확 대비되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생각날 것 같은 매력적인 맛이긴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두바이 초콜릿은 우리나라에선 2024년 하반기에 정점을 찍고 쭉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죽을 줄 알았던 두바이 초콜릿은 두바이 쫀득 쿠키가 돼서 돌아왔죠. 저는 이 두쫑쿠 유행을 보면서요. 아, 이게 이런 식으로도 풀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카롱을 뚱카롱으로 K화시키는 우리나라 사람들답달까요? 두쫑쿠는 두바이 초콜릿의 두바이와 쫀득 쿠키가 합쳐진 건데요. 쫀득 쿠키는 2024년 하반기에 유행했던 디저트입니다. 베이킹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유행했었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긴 쫀득 쿠키가 어쩌다가 이런 모양으로 태어난 건지는 이해가 가긴 좀 어렵겠지만은 어쨌든 이 쫀득 쿠키의 정체는 대만의 디저트인 설화병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대만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마 드셔보셨거나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말린 딸기나 말린 크랜베리 같은 건과일에 크래커를 섞고 거기에 버터에 녹인 마시멜로를 섞어서 붙여서 만드는 거죠. 설화병은 쫀득 쿠키가 유행하기 전부터 국내에 아름아름 들어와 알려져 있긴 했는데요. 대만식 이름이라 와닿지 않았던 건지 나중에서야 쫀득 쿠키라는 이름으로 유행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설화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쫀득한 식감입니다. 대만에서는 쫀득함을 표현할 때 영어 알파벳 Q를 쓰는데요. 설화병도 Q를 붙여서 쉐큐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설화병의 병은 떡이나 과자를 통칭하는 글자고요. 그러니 이걸 한국식으로 바꿔 부르자면 쫀득 쿠키가 딱 맞는 이름이긴 합니다. 이 설화병이 대만의 전통 과자처럼 비춰졌지만은 사실은 설화병도 대만의 전통 간식이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재료에 마시멜로가 들어간다는 건 전통이 아니라 현대의 산물이라는 거니까요. 대만의 과자 기업들은 설화병의 유래를 미국의 스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모어는 20세기 초 미국의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의 캠프파이어 간식으로 처음 등장했는데요. 크래커 두 조각 사이에 불로 가열한 마시멜로와 초콜릿을 함께 넣고 먹는 거죠. 살짝 녹은 초콜릿이랑 마시멜로가 정말 폭력적인 맛을 내는데요. 이 스모어의 레시피가 대만으로 건너가서 설화병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대만의 기업들이 언급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스모어와 설화병의 공통점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마시멜로를 썼다는 것 정도? 정말 비슷한 건 다른 쪽에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켈로그에서 만든 레시피죠. 켈로그는 시리얼을 많이 팔기 위해서 시리얼을 활용한 레시피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레시피 중에 독특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라이스 크리스피 트리츠죠. 버터에 마시멜로를 살살 녹인 후에 켈로그의 라이스 크리스피 시리얼을 넣고 잘 섞습니다. 이걸 굳힌 다음에 사각형으로 자르는 거죠. 이게 1939년에 만들어진 레시피인데요. 당시에는 상품화되지 않았다가 1995년이나 되어서야 제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레시피는 탄생 이후 계속 변형에 변형을 거듭해서 다양하게 퍼졌는데요. 이게 설화병과 꽤 유사해 보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설화병은 버터에 녹인 마시멜로에다 분유를 넣어서 식감을 더 강조했다는 것. 또 시리얼 대신에 비슷한 질감의 크래커를 넣고 말린
끓인 과일과 견과류를 넣었다는 거죠. 물론 라이스 크리스피 트리츠와 대만의 설화병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자료가 존재하는 건 아니긴 한데요. 레시피가 꽤 유사하다 보니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영향 정도는 받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설화병은 2010년대 들면서부터는 대만에서 본격적인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쫀득 쿠키가 됐고, 이 쫀득 쿠키 유행에 두바이 초콜릿이 결합돼서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변종 간식이 된 거죠. 아무리 봐도 쫀득 쿠키랑은 생김새가 좀 멀어 보이긴 한데요. 아무튼 미국에서 출발한 대만 디저트의 중동 스타일의 필링, 그런데 한국인이 조합해낸 쫀득함 무엇인가인 거죠. 원조가 번듯하겠지만 변종들이 국경을 넘고 섞이면서 오히려 원조보다 더 강렬한 스타일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쪽 분야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에그 타르트인데요. 이 디저트도 굉장히 복잡한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그 타르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에그 타르트는 포르투갈에서 먼저 만들어진 디저트이긴 한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건 마카오식 에그 타르트입니다. 그리고 이 마카오식 에그 타르트는 사실 영국인이 만든 디저트죠. 벌써 여기서부터 혼종입니다. 마카오에 있는 제약회사에서 일하던 영국인 앤드류 스토우가 바로 그 인물인데요. 이분이 마카오에서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마카오에서 철수한다는 이야기가 돌아요. 그럼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될 텐데 당시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마카오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길 떠나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식품 사업을 하면서 부업으로 마카오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레스토랑 관리를 하면서 돈을 벌었죠. 어느 날은요, 포르투갈로 휴가를 가게 되는데요. 리스본 벨랭 지구의 한 베이커리에서 포르투갈의 에그 타르트인 파스테우 드 나타를 만나게 됩니다. 벨랭이 이 파스테우 드 나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반해 마카오에서 비슷한 베이커리를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돌아오자마자 바로 준비를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레시피를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것도 황당하긴 하죠. 아무튼 자기가 일하던 호텔이 포르투갈 셰프에게 물어 포르투갈식 페이스트리를 굽는 법을 겨우 배우고 이걸 타르트쉘로 만들어둡니다. 그리고 본인이 영국 사람이니까 좀 더 친숙한 영국식 커스터드를 안에다 채웠죠. 윗부분은 마치 크림 브릴레처럼 바싹 구웠고요. 이게 생긴 거는 포르투갈식 에그 타르트랑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요. 포르투갈 친구들에게 보여줬더니 이건 나타가 아니야 라고 했고, 중국계 친구들에게 보여줬더니 윗부분이 다 탔잖아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원조를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처음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냥 별로였던 거죠. 하지만 스토우는 일단 가게를 열고 봤습니다. 이게 1989년이었는데요. 다양한 빵을 팔았지만 이 에그 타르트만 잘 나갔다고 해요. 처음에 하루에 100개씩 팔았고 이게 입소문을 타더니 하루에 1000개씩 팔려나갔거든요. 그래서 다른 빵은 아예 다 접어버리고 이 국적 없는 에그 타르트만 팔게 된 거죠. 이 가게가 지금도 마카오에 있는데요. 현재는 7개 매장에서 하루에 22,000개 이상씩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이걸 운이 좋다고 해야 할지 실력이 좋다고 해야 할지 어쨌든 맛 하나는 좋았기 때문에 마카오를 상징하는 간식이 될 수 있었죠. 포르투갈과 마카오식 에그 타르트는 비슷한 듯 다릅니다. 포르투갈식은 페이스트리에 버터 향이 많이 나고 필링에는 시나몬과 레몬 제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식 에그 타르트를 상징하는 검게 그을린 점은 위에다 뿌린 설탕이 고열로 카라멜화된 거죠. 그런데 스토우의 에그 타르트는 페이스트리가 좀 더 바삭하고 영국식 커스터드가 들어간 거라서 시나몬과 레몬 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르투갈식 에그 타르트는 더 달고 향이 좀 더 강조되는데요. 마카오식은 좀 덜 답니다. 필링의 텍스처도 완전히 다르죠. 포르투갈식은 오븐의 고온으로 짧게 굽기 때문에 필링이 거의 흐를 듯한데요. 마카오식은 오랫동안 굽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한 커스터드 푸딩에 가깝죠. 이 에그 타르트는 사실 홍콩식도 있습니다. 마카오식 에그 타르트가 사실 포르투갈과 영국의 혼혈 디저트라면요, 홍콩식은 또 족보가 다릅니다. 미쉐린 가이드에 따르면 1920년대에 영국의 영향으로 커스터드 타르트가 광저우에 소개됐고 광저우에서 홍콩으로 이주한 사람들 덕에 홍콩식 에그 타르트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호텔에서 먹는 비싼 디저트였는데요. 차찬탱이라는 홍콩식 카페가 등장하고 대중화되면서 홍콩식 에그 타르트는 널리 퍼지게 됩니다. 홍콩 에그 타르트는 광둥성식 계란 디저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요. 영국식 커스터드보다 계란의 맛이 훨씬 더 강하고 윗부분은 반들반들한 노란색이죠. 광둥성은 이렇게 캐러멜라이즈를 하는 디저트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에그 타르트보다 필링이 훨씬 더 탄탄합니다. 영국식 커스터드가 광둥성의 중국인들 입맛에 맞게 변형된 거죠. 또 포르투갈식 페이스트리가 아니라 영국식 쇼크러스트를 주로 쓰기 때문에 다른 에그 타르트보다 쉘이 훨씬 더 단단합니다. 포르투갈식, 마카오식, 홍콩식 다 놓고 보면은 그게 그거 같기도 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전을 했죠. 특정 음식을 다양한 나라에서 자기네 스타일로 변형해서 먹는 음식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에그 타르트와 두바이 쫀득 쿠키는 서로 다른 세 나라 이상의 문화가 층층이 쌓여서 이런 모양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죠. 출생지는 A인데 뼈대는 B고 유행시킨 건 C인 겁니다. 두 음식의 차이가 있다면 에그 타르트는 사람이 직접 이동하면서 다양한 스타일이 섞였다는 거고 두쫑쿠는 알고리즘이 이동하면서 만들어진 산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문화를 섞는 주체가 이제는 사람에서 알고리즘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혼종 디저트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보도 유통도 재료도 거스를 게 없거든요. 원하는 건 뭐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요. 쓸 수 있는 재료와 정보들이 무궁무진해졌다 보니 앞으로 유행할 간식들의 승패를
좌우한 건 익숙한 것들을 얼마나 영리하게 비틀 수 있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대중에게 익숙한 아이템에다가 새로운 엣지를 하나 딱 얹어주는 거죠. 두쫑코 다음에 유행 아이템은 무엇이 될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드셨던 두바이 쫀득 쿠키의 시식평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